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1부에서는 한입뉴스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일석이조입니다.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의 외교가 복원돼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강제동원 해법과 후쿠시마 오염수 수산물 수입 문제 등등 논의해야 할 여러 현안이 있었습니다.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는 무엇일지 오늘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본부가 또 이어집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외신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네, 디저트송 기다리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예,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시면 치킨 쿠폰 보내드리죠.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또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각 콘텐츠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라디오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를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뭉쿨의 이봉우 연구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한일 정상회담 얘기부터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일 관계 발전을 통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을 합시다. 안보는 물론이고 반도체, AI 등등등등등등. 예, 협력하자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협력을 하는 게 문제인데. 네. 잘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월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이다라고 미리 좀 알려진 상황이고요. 언론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12년 만에 셔틀 외교가 본격 재개가 됐다. 이런 평가를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급하신 것처럼 이 양국 관계가 더 발전하고 좋아질 것이다. 이런 평가 또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제 윤 대통령이 100분 넘게 진행된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양국 관계 정상화가 이제 궤도에 오른 것으로 생각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도 윤 대통령과 빈번히 만나서 신뢰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이란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히 해 나가겠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의사항도 보면 우리 전문가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또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협력 이 한일 화이트리스트 이 복원 조치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설명과 반도체 같은 그러니까 국제적인 공급망 공조 이런 게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런 합의사항에 대한 기자회견 이후에 한남동 관저에서 윤 대통령 부부와 기시다 총리 부부가 함께 2시간 동안 만찬했다. 이 사항까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문제는 하나하나 짚어 축조심의를 하자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예를 든다면 한국의 전문가 시찰단이 간다. 근데 이제 일본 측 입장은 한국민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다. 이런 투로 얘기하는데 또 우리 야당은 아니 검증단이 가야지 시찰단을 한번 휙 둘러보고 오는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오히려 명분만 쌓아주는 거 아니냐. 버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성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예. 사실 어제 이제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 협력이나 한미일 군사공조 확대 이런 부분들은 사실 3월 한일 정상회담이나 한미 그 뒤에 이어졌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좀 재확인하는 측면이 컸고 눈에 띄는 새로운 성과를 한다면 바로 이 시찰단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찰단 합의했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단 시찰단을 한국이 파견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허용한 점에 대해서는 일본이 다른 나라의 이런 어떤 검증 과정, 이제 검증까지 가느냐 마느냐도 사실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예. 다른 나라의 이런 조사를 허용한 게 첫 번째 사례라는데 일단 의미가 좀 꼽히고 예. 있고요. 그리고 어제 곧바로 이 기하라 세이지 관방 부장관이 한국 시찰단이 23일에 올 것이다라고 일정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미 좀 합의가 된 부분이 아니었나 이런 예상도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는 지금 G7 정상회의가 이제 19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전에 빨리 시찰단을 파견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빠르게 매듭을 지을 수도 있다.
것이다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 전문가 규모나 관찰 대상 등 세부 사항은 정해지지가 않아서 추후 논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쟁점은 이 시찰단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이 후쿠시마 원전 내 시설이나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인데 일단 어제 합의에서 나온 대로 이 성격이 시찰단으로 이미 규정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규정이 됐기 때문에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시찰단은 말 그대로 가서 보고 관찰한다는 의미라서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만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이미 진행 중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단이 이미 발표한 것과 과연 크게 다른 유의미한 정보가 나오겠느냐라는 일단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거기다 어제 일본 정부가 곧바로 국제원자력기구 이외의 기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검증하는 일은 100% 없다라고 다시 한 번 이 IAEA의 검증 결과만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한국이 시찰단에 가서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놔도 방류 여부 결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 어제 또 어느 정도는 예상이 가능한 수준으로 나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IAEA와 비슷하게 그 일본의 이 방류 계획이나 절차, 관리 감독 상황에 대해서만 좀 이렇게 살펴보고 실질적인 안정성 검사를 과연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한다 그래도 우리가 이 방류 여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여전히 좀 회의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임진왜란 전에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절단이 갔을 때 돌아와서 저놈들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만 양병설 뭐 이런 걸 나오든지 아니면 한쪽에서는 아닙니다. 그건 너무 오바고요. 전쟁 준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서로 다른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번 시찰단에서 과연 갔다 와 보니 정말 엉망이었습니다라는 의견과 그만하면 괜찮겠습니다라는 의견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서로 토론이라도 벌일 수 있느냐 아니면 갔다 와보는 게 그냥 명분 하나 더 얹어주는 걸로 끝날 것이냐. 되게 궁금하네요. 결국에는 이게 일본 바로 이제 보도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23일에 시찰단이 온다라고 얘기한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시찰단 오는 게 정해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누가 갈지 또 어떤 차원의 이 시찰이 이어질지 이런 것들은 미리 이미 생각이 됐던 게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이른바 이제 환경단체를 포함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비판적인 단체나 뭐 연구진이나 학자들은 아예 좀 배제가 된 상황에서 시찰단이 생각이 되었던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뭐 정부는 우리 정부도 23일, 24일 이 시찰단이 간다라는 얘기는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일정이 정해진 상황에서 일본 입장에서는 시찰단이 어떤 입장을 내놓던 한국에 돌아와서 거기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IAEA 이 보고서가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6월에 최종 결과 보고서를 앞두고 지금까지 나왔던 중간 보고서를 보면 일본의 손을 들어주는 모습이거든요. 아니 그동안 중간 평가가 그랬는데 최종 평가에서 확 바뀔까?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바뀔 수가 없다 결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을 많이 했어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려고 자꾸 길을 쓰고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검증단이 갈 때 어디까지 둘러볼 거냐, 거기에서 어디까지 들어가서 볼 거냐, 그다음에 관련된 서류들을 갖다가 어느 만큼 제출해서 검증단이 볼 수 있게 할 거냐, 그걸 가지고 얼마나 참 치열하게 싸웠습니까? 근데 그런 준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갑자기 시찰단이 가는데 이게 검증하고 돌아올 거다? 뭐 그건 좀 기대하기 어렵죠. 근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도 좀 묘한 것 같아요, 말이. 기시다 총리 보면 한국민의 안전을 갖다가 해칠 수 있는 그런 거는 위험하지요. 그러나 해칠 수 없다고 IAEA가 결론을 내린다면 또 그건 문제가 다른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과거사 입장 표명도 우리한테는 엄청난 이제 기다리고 있던 이슈인데 뭐 달라진 게 어느 정도 있다. 와서 하나를 그래도 더 얹어주고 갔거나 한 발짝 더 나아갔다.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지금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아니 이 정도면은 뭐 최대한 일본에서 어떻게 보면 입장을 표명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기시다 총리가 회견에서 지난 3월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과거 내각의 그런 입장을 다 계승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포함해서 다 이제 계승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거기다가 기시다 총리가 예정에도 없이 입장을 표명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던 것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는 아니 이 공적인 평가에 더불어서 개인적으로도 이런 평가를 내린 거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에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아니 이게 잘못됐다. 총리가
이렇게 한국을 찾아가지고 정상회담 이후에 기자회견까지 하는 자리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걸로 끝난 것, 그게 뭐 도움이 되는 발언이냐.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과거 내각을 다 계승한다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아베 전 총리 시절, 아베 총리 시절에 했던, 그러니까 사실상 이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이 반성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걸까지 계승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퇴보하는 입장을 계속 견제한 거다.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엇갈리고 있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명한 건 기시다 총리는 맨 앞에 제 자신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얘기죠. 네. 일본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인데도 제 자신도. 그 부분에서는 참 안타깝고 슬프네요. 뭐 이렇게 네. 얘기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군요. 그러니까 뭐 기시다 총리가 우리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혹독한 환경 아래 분들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의미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확답을 안 하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 당시 굉장히 힘들었던 분들에 대한 저의 개인적 생각을 말한 거다. 이렇게 계속해서 사적 의견이다. 개인적인 얘기다. 이렇게 정리하는 걸 봐서도 어제 기시다 총리의 워딩, 이 발언 자체를 뭐 우리도 평가하겠지만 일본에서 평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산케이 신문 같은 일부 언론은 아니 굳이 뭐 그런 사과 얘기를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있었냐라고 지적을 하는 것처럼 이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안의 이런 워딩 하나하나가 물론 일본 내에서는 반발 일으키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본을 향해서는 아니 과거 내가 계승하는 그 얘기를 계속 반복했다. 그걸 봐서는 뭐 아베 내각도 뭐 스가 내각도 우리가 다 계승하는 그런 취지니까 그걸 좀 봐달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잃은 게 없다. 이런 평가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항상 일본 관계에서의 발언에서 이게 뒤에 이제 붙는 어미가 대한민국은 그렇게 일본에게 뭐뭐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투로 말을 해야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뭐 특별한 발언이 또 없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좀 비슷한 논란이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대승적 결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박 기자님 전해주신 기시다 총리의 그 개인적인 유감 표명이 예.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잖아요. 특히 아까 한국 기자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도 이 자기가 그 유감을 표명한 대상이 강제징용 피해자인지 예. 이 전쟁 문제 피해자인지도 사실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이 않았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 어제 그 공동 기자회견에서 진정성을 갖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어느 일방의 상대에게 요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과거사가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 소인수 회담에서도 이 기시다 총리가 비슷한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비공개였는데 예. 비슷한 얘기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이 먼저 얘기를 꺼내거나 요구한 바가 없는데 먼저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2번이나 기시다 총리의 이 과거사 관련 개인적 유감 표명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다고 2번이나 강조를 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때문에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나 여론에서는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아닌지 사실 판단이 아직 안 서고 있는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이 진정성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어제 생중계되는 모두 발언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지난 4월 24일 논란이 됐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 100년 전의 일로 무릎 꿇어라는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발언과 사실 일맥살통하는 네. 얘기라서 그때 당시 이제 뭐 주어가 있다 없다 해서 국민의힘이 사과는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인식이 대통령의 확고한 인식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사 정리라는 부분에서 또는 협력이라는 부분에서 이 전쟁 범죄에 대한 인정과 사죄, 배상은 사실 기본적인 부분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지워버리고 가는 방식이 과연 정리와 협력이 맞느냐라는 태도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것저것 따져보면 결국 후쿠시마 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틀림없이 일본 내에서 우리한테 2년간 4번에 걸쳐서 후쿠시마 원자력 그 사고 현장에서의 오염된 물들을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서가 건너왔는데 우리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그렇고 한 번도 이걸 공개한 적도 없고 분석해서 뭐가 나왔는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게 그것부터 한번 국민들한테 다 보여주고 이래도 우리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일본의 요구만 계속 받아들이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불안하긴 해요. 결국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는 이번에 의제에 오르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했지만은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오염수 방류와 그렇죠. 수산물 수입 문제가 연결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가 수순대로 이번 7월부터 방류가 된다고 하면 수산물에 대한 얘기가 다음 또 과제처럼 튀어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일본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또 이걸 또 국제 WTO로 가져갔을 때 세계무역기구로 가져가서 이렇게 오염수 방류도 하고 있는 상황,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방류도 하고 있는데 왜 수산물을 수입 못하게 해서 이 자유무역에 해를 가하려고 하냐라는 논리가 나왔을 때 우리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시찰단도 다 다녀갔는데 다 거기서 시찰단이 보고한 대로 빨리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하면 이제 오히려 압박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예. 그럴 때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이냐 좀 예. 봐야겠습니다. 자, 그건 또 다음 시간에 한번 외신 분석하는 시간에서 한번 다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가장 뜨거웠던 거는 이 건하고 또 하나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60억 이 논란입니다. 파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남국 의원은 뭐 입장 표명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연락은 없네요. 네, 아마 오후에 할 것 같아요. 오후에 기자회견장에서 국회에서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정확한 일정은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 논란이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언론 보도로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난 5일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김남국 의원이 지난해 1월, 2월 한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이 가상화폐 일종이죠. 위믹스 코인 80여 개를 보유하다가 대선과 또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실시 3월 25일에 있었는데 이걸 앞두고 지난해 2월 말 3월 초쯤에 해당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 인출. 이렇게 예. 보도를 한 거예요.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가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1,000원 사이였다. 그래서 김 의원이 최고 60억 원어치의 코인을 보유했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60억 하면 되게 정치인이 60억을 어디서 뺐대 그러면 정치 자금을 썼구나. 뭐 대선 자금, 총선 자금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박이 나왔어요? 뭔가 좀 확연한가요? 지금 김남국 의원은 모든 불법 의혹에 대해서 특히 대선 자금에 대해서도 어제 모두 반박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코인 의혹에 대해서 도대체 그 60억이 애초에 시드 자금이 어디서 나왔느냐부터 인출했다면 현금화했느냐 뭐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대선 자금 관련해서는요. 이 김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요. 일부에서 3월 25일 작년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전에 가상자산을 대거 인출을 해서 대선 자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터무니없는 말을 지어내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라 그러면서 당시 작년 1월부터 3월까지 은행 ATM 출금 내역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예. 이 출금 내역서에 따르면은 이 대통령 선거일 전후에서 3개월 동안 인출한 현금이 440만 원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대선을 440만 원 가지고 치렀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반발을 했고요. 또 뭐 그 실명 계좌 모든 거래를 실명 계좌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FIU에서 검찰에 자료를 넘길 때도 자료를 넘겨서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도 작년에 영장이 기각됐던 것이다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예. 아무튼 민주당으로서 참 곤혹스럽네요. 예를 들면 이게 원투 맞고 예를 들면 좌우 어퍼컷 블로컷 뭐 이렇게 콤비블로가 되게 아픈 거거든요. 예. 돈봉투 사건 툭 터졌는데 이쪽에서 60억이 툭 터지면은 이게 각각이 한 번씩 터지면 괜찮은데 연달아 이게 툭툭 터지면은 상당히 아픈 건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쪽 곤혹스럽습니다. 네, 뭐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됐던 2021년 돈봉투 의혹 이후에 계속 악재가 터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오늘 최고위 논의 사항을 좀 보면요. 최고위 논의까지 얘기하려면 일단 네. 교통정보를 듣고 와서 자세하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은 강 동쪽의 정체가 아직 긴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에서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반포대교 부근에서는 지금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노량진에서 한강대교,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구리 쪽의 강변문호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양화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차가 많고요. 성수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고속도로는 작업 여파를 받는 곳들이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의 정체가 바로 작업 때문이고요. 군포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또 강천 터널 부근에서 작업 중이라 적금 졸음 쉼터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홍성 부근 지나기 어려우실 텐데요. 2km 구간 정체 작업 때문입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도 익산 부근에서 3km가량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도 작업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박종우 기자와 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65코인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십시다. 이거는 지금 민주당은 왜 문제가 되냐 하면은 나름대로 좀 도덕성 같은 데서 60억 신고도 안 된 자산의 60억을 갖고 있었다. 네. 민주당 의원이 하는 데서 이제 도덕성의 문제도 있을 거고 혹시나 관련된 과세 유예 법안 같은 거에 정말 뭐 이해 충돌이 있었냐 이것도 어느 게 뭐가 터져 나올지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럼 당에서 어떻게 이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할 것이냐 여기에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는 상황인데요. 최고위 회의 이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선 김남국 의원의 입장을 보겠다는 거예요. 예. 소명을 좀 들어보고 당에서 또 입장을 정하겠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김남국 의원도 뭐 주장을 했었지만 이게 한동훈 검찰 작품이다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그러니까 이 사안이 어떻게 이 내부적인 민감한 그 얘기인데 어떻게 그게 언론에 빠져나간 거냐. 한동훈 검찰 작품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이 특정 언론에 나가서 보도된 건데 언론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인가 이게 과연 이런 의혹이 최고위회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 김남국 의원 때문에 좀 곤혹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해하는 모습 이것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금융관계 당국에서 문제를 갖다가 일단 제기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검찰도 들여다보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검찰 차원의 조사가 지난해 이 지금 거래가 전량 인출이 이루어졌다는 1, 2월 이후에 작년에도 한번 이루어진 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그 코인 그러니까 가상 자산의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너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량 인출처럼 일단은 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럽니다. 네. 그래서 김남국 의원 사례도 신고가 됐던 것이고 됐고. 이 FIU가 자료를 좀 검토해 본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수사당국에 이걸 자료를 넘기기 때문에 검찰에도 그때 넘어갔었는데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 작년에 그렇게 자료가 넘어갔을 때 계좌 추적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법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문제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지금 자꾸 수사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서울 남부지검에서 5월 6일에 이제 수사를 개시했다고 또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그 영장이 기각된 것과 별개로 이렇게 대규모 이상 거래로 인지될 수 있는 부분이 나왔다면은 계속 수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일단은 들여다 본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뭐라고 비판합니까? 네, 우선 뭐 약자 코스프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약자를 위한 그런 행보 의정 활동을 강조해 왔는데 봤더니 60억이나 있는 그런 자산가 그리고 그 돈이 이제 코인 시장에서 그 돈을 마련하려면은 결국 피해 본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청년들이 눈물 흘리게 만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코인 과세 유예 법안 공동 발의하는 것도 이해 충돌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 현재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공직자의 재산 신고 규정에 코인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이 이거를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나오고 있고 법안도 발의가 돼 있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좀 이번에 이 논란에 이어서 한번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은 코인으로 그 자산이 어딘가 다른 코인으로 넘어가서 계속 그냥 거기 존재하고 있어 돈으로 빠져나온 적이 한 번도 없다든가 이거는 이제 뒤져보면 금방 이제 나올 수 있는 거고 다만 시드머니는 그럼 어디에서 시작된 돈인데 그 돈을 샀는가 그걸 샀느냐 60억까지 갈 정도로 근데 60억 원어치를 샀다는 뜻은 아니겠죠. 얼른 샀는데 커졌다든가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뭐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나와봐야 합니다. 예. 어렵네요. 아무튼 선출직이 공개되지 않은 자산을 갖고 있었다 하는데 우리가 50억 클럽 때 너무 흥분을 했었기 때문에 60억 하니까 사람들이 뭔지는 잘 모르지만 아무튼 더 흥분할 수도 있는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여부와 무관하게 그 국회의원이라는 이 공직자라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좀 충분한 소명이 이루어지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계속 따라다 보니까 김재원 태영호 의원 도대체 언제 징계받는 거냐고 남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이게 오늘인가요 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열립니다. 예.
여기서 징계 수위까지 아예 결정하겠다라는 게 국민의힘 쪽 기류예요. 그러니까 5월 18일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5.18을 맞아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광주에 내려갈 텐데 예. 그 전까지 김재원 의원의 발언은 촉발됐던 5.18 관련된 쟁점, 문제점 이걸 징계를 통해서 해결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태용호 최고위원의 건이 또 워낙 커져 있기 때문에 또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4시에 태용호 최고위원이 출석을 해요. 윤리위에. 예. 소명을 한 다음에 바로 결정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징계위원회 윤리위원회에서 이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과연 두 사람이 그 전에 어떤 제스처를 갖다 취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까지 소식이 없는 거 보면 아닌가 보네요. 아니, 오늘 태용호 최고위원이 SNS에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진복 정무수석과 공천 얘기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않았다. 단언컨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내용만 좀 놓고 보면 대통령실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그런 입장이 좀 많이 담긴 호소문 그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당원들 지지자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지난주에.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이거 진정성을 왜 의심하느냐라는 얘기를 지난주 통해서 SNS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정치 생명이 좀 걸려 있는 윤리를 앞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식적으로 따져 보면 어떤 조직에서 최고로 중요한 자리를 맡고 있는데 그 당에서의 자격이 정지된다면은 그 지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1년 자격 정지면은 1년 뒤에는 해라. 과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냐 참 어렵네요. 그게 사실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나온다 그러면 이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최고위원 자리는 사고 상태가 된다 그래요. 사고 상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거리 상태라면 다시 뽑을 수 있는데 예. 당원권 정지가 돼서 사고 상태가 되면 새로 뽑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이게 징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거나 두 최고위원이 스스로 물러나 주길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두 최고위원 모두 사실 끝까지 소명을 해보겠다는 태도라서 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중징계를 하든 경징계를 하든 양쪽 모두 조금 어려운 딜레마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태용호 의원 같은 경우는 녹취 유출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자기네 사무실 내에서 빠는 거 아닌가요? 네. 수사를 의뢰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실에서 업무상 횡령도 발생했고 예. 또 공무상 비밀 누설, 공문서 위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이런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라고 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저지른 내부 직원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라고 설명을 했거든요. 정치자금과 국회 사무처 지원 경비 이런 의원 승인 없이 지출되거나 사용처 증빙이 되지 않는 수백만 원 상당의 횡령 정황까지 얘기하면서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난주 기자회견에 연결시켜서 본다면 자신의 이제 발언 파문이나 후원금 쪼개기 의혹 여러 가지 보도가 되고 있고 논란이 있지만 이걸 좀 내부 문제, 그러니까 내부에 잘못된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른바 정면 돌파하는 게 아니냐라는 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윤리에서 통할지는 잘 모르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들어보면 좀 두 가지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게 대통령실로 좀 번질까 봐 이건 좀 차단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오늘 태용호 최고위원이 이진복 수석한테 그런 얘기 한 게 아니다라고 거듭 얘기한 것처럼 이걸 좀 차단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모습. 그래서 국민 여론에 좀 안 좋을까 봐 최고위도 취소하고 지난주에도 그렇고 오늘도 취소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또 하나는 만약에 당원권 정지 1년 정도가 내려지게 된다면 내년 공천을 못 받거든요. 근데 지금 녹취 파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공천에 굉장히 민감한 태용호 최고위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이진복 수석의 얘기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볼 때 공천에 민감한 태용호 의원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 재심 청구를 포함해서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인 대응까지 나서게 되면 이런 진흙탕 싸움 자체가 국민들한테 또 총선 앞두고 민심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이것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서 당내에서는 아니 그래도 총선 공천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치권의 이슈를 살펴봤는데 아무튼 한일 정상회담 문제,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의 이 코인 문제는 잠시 후에 일석이조 시간에 좀 자세히 분석을 할 거기 때문에 어떤 문제다라는 것만 이렇게 운을 띄워놓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돌아다녀 보면 네. 나름대로 명동 같은 데는 이제 관광객들이 외국에서 많이 오니까 꽤 오더라고요. 막 활기를 띠고 있는데 다른 거리에서는 문 닫는 가게가 또 늘어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지금 물가가 오르다가 잠깐 멈칫했다고 정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어디 먹으러 가보면 엄청나게 물가가 비싸니까 이 상황이 이제 어떤 것 같습니까, 물가가? 그렇습니다. 요새 이제 서울에서 예를 들어서 냉면이나 비빔밥만 먹으러 가도 이제 10,000원 이하는 사실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래서 먹거리 물가가 사실 계속해서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7%로 작년 2월 이후 14개월 만에 처음으로 3%대로 내려와서 사실 이게 지금 금융당국이 우리 금리를 동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 말고 이 먹거리 물가 지표들입니다. 이 먹거리 물가 지표인 외식 물가 상승률이 7.6%로 이거는 전월보다 오히려 0.2%가 올랐고요. 예.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6개월 연속 하락했다가 지난달에 오르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7.9%포인트로 전월보다 1.2%포인트 내렸지만 여전히 전체 평균치의 2.1배나 높은 상태입니다. 이 외식 및 가공식품의 물가 상승률은 전체 평균치를 각각 23개월, 17개월 연속으로 웃돌고 있으니까 예. 전반적인 물가보다 유난히 이 먹거리 물가가 대단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높은 이 그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요, 뭐 잼이나 드레싱 같은 경우에는 30%가 넘었고요. 그래요? 치즈, 물엿, 맛살, 어묵 모두 20%가 넘었고요. 밀가루, 햄버거, 식용유 10%, 15%, 17%에 달하니까 우리가 자주 일상적으로 먹는 먹거리들이 다 지금 10%, 20%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물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물가는 여전히 위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좀 흐름으로 봐서는 네. 먹거리와 관련해서의 물가 부담은 뭐 당분간은 해소될 수 없어 보이는데요. 네, 우선 이제 정부가 국민들이 너무 이제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니까 식품 기업 등 뭐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한두 번이지 예. 계속 가격 상승 압력이 계속되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특히 지금 슈거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오, 예. 설탕 가격이 올해 들어서 1월부터 4월만 봐도 한 27.9%나 가격이 올랐어요. 예. 그래서 가격 상승을 어떻게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풀어내야 되는데 그 해안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계속 억누르다가 터지게 되면 난방 이 대란처럼 예. 우리 난방비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또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부로서는 특히 이 기업들과 소통을 통해서 가격 어떻게 할 건지 논의 좀 해봐야겠지만은 예. 취약계층을 비롯해서 민생 현장의 고물가 부담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지 이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먹거리 물가가 이렇게 오르고 가게도 어렵지만 이걸로 또 장사를 해야 되는 자영업자들도 또 힘들어지고 가게가 또 너무 올랐다고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 또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악순환이 계속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입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8271님 1년 전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와 당신이 좋아하시는 순댓국을 먹으러 왔어요. 해맑은 웃음을 보이시는 아버지의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이 가수 임영웅 씨의 아버지를 신청하셨습니다. 네,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디저트송 들으면서 저는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하얀 머리 뽑아달라며 한 개 100원이라도 그 시절 다 지나가고 이제 흰 눈만 남았네. 그렇게도 힘이 드냐며 나를 위로하시다. 어느새 잠들어버린 주름만 남은 내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있으면 견딜 것 같아. 오래오래 날 지키며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활짝 웃는 모습이 어린애 같아 보여도.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렇게 시작하는 백로가는 고려의 충신 정몽주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지어준 시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혼탁한 주정에서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글인데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자신도 나쁜 행동에 물들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묵자흑이라는 한자 성어도 이와 비슷한 뜻입니다. 먹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는 뜻인데요. 나쁜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움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것과 가깝게 지낸다는 뜻으로 쓰이는 가까이 하다는 가까이와 하다를 띄어 쓰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모두 붙여서 쓰는 것이 맞을까요? 이 경우에는 가까이 하다, 이것이 한 단어이기 때문에 모두 붙여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가까이 하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즐기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는 이웃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한다. 또는 아들아, 늘 책을 가까이 하여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가까이 하다의 반대말인 멀리 하다도 한 단어니까요. 모두 붙여서 쓴다는 것 함께 알아두셔도 좋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은 치열해도 판단은 냉정하게. 복잡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은 의외로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당신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어버이날인 오늘부터 봄 햇살이 따뜻하겠습니다.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 활동하기 좋을 텐데요. 다만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 낮게 출발한 가운데 낮 기온이 오르며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아침에 7.9도로 출발한 서울은 한낮에 22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고요. 대전 22도, 춘천, 광주는 24도, 부산 20도, 제주 1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게 내려올 텐데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로 외출하실 때 햇빛 차단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단계로 먼지 걱정은 없겠습니다. 이번 주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광주, 대구 10도 등 오늘보다 4도에서 8도 정도 높겠고요. 낮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며 강릉, 대구 27도, 수요일엔 서울의 낮 기온도 25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상권 해안, 제주도 해안은 너울성 파도가 높게 밀려오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방파제나 해안도로를 넘을 위험이 있어서 해안가 안전에 유의하셔야겠고요. 또 동해 남부 해상과 남해 동부 해상, 제주도 해상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1.3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한일 의원연맹 간부들이 오늘 서울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양국 교류 협력을 확대 강화해가며 경험들을 축적해 나간다면 양국 관계는 계속 설린 우호 관계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말씀드렸다고 밝혔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기시다 총리가 어제 가슴 아프다는 표현을 한 것에 대해 부족한 점이 많다는 얘기를 했다면서 과거 문제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윤리위 심사가 오늘 오후 열립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예정된 최고위원 회의를 또 취소했습니다. 코인 보유로 논란이 일고 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코인 보유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 발의는 이해충돌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지난 1년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홍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치 복원의 첫 출발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쇼핑몰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총격범을 포함해 9명이 숨졌습니다. 희생자 가운데 한인 가족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 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무엇부터 해봐야 될까요? 이게 이해충돌 문제가 하나 이슈화된 게 있는데 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했던 검사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로펌으로 이직을 했어요. 근데 그 로펌이 그 테라 창립자를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이다. 네. 이렇게 되면 부적절하죠? 일단 법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고요. 예. 이게 한겨레 보도인데 앵커님이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다 그걸로 설명이 끝났어요. 그 이모 검사라고 원래 검사로 재직을 하면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수사를 전담했던 사람이에요. 전담이었습니다. 네. 지난 2월 말에 퇴직을 했고요. 근데 이달 초에 법무법인의 파트너 변호사로 입사를 합니다. 이 해당 법무법인이 테라폼레스 창립자인 신현성 전 대표의 변호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회사 자체가 최근에 이 가상화폐 관련한 사건에 좀 몰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련한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들을 대거 영입을 하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판검사 등이 퇴직해서 변호사가 되면 퇴직 후 1년 동안은 퇴직 당시 근무처가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로 이렇게 표시 명시되지 않았어도 실질적으로 사건에 관여해서 수임료를 받는 것도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기 이 해당 법무법인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에요. 중소규모이다 보니까 소속 변호사가 30명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파트너 변호사로서 있다 보면 일정 수준 이 사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이다. 그렇죠. 라는 지적도. 작은 로펌인데 저쪽에서 이 테라
또는 루나 폭력 수사와 관련해서 막 변호인들이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네. 수사했던 검사로서 너무나 잘하는 일들이 나오면 옆에서 한마디 거들지 않는다는 것도 좀 그렇겠죠 오히려. 실제로 이 법무법인에서도요. 이 변호사, 예. 전 검사죠. 이 수사 경력을 적극 홍보를 했어요. 블로그와 SNS에 이제 자사 소속 변호사들 소개를 하잖아요. 예. 그 글에 이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2022년에는 서울 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수단에 합류하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담당했다. 최근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하며 관련 분야 전문성을 쌓았다. 라고 써놨는데 이 한겨레 취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요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전담 수사했다라는 대목을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하. 자, 가상화폐 관련 사건은 저희가 전문가들을 왕창 확보했습니다. 특히 담당했던 검사들도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 사건을 갖다 다 이쪽으로 수임하십시오. 책임지고 잘 처리해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어렵군요. 네. 그다음 인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입주를 이제 막 하고 있는데 네. 옹벽이 무너졌다고요? 네. 그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A 아파트입니다. 예. 여기가 지난 4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예. 옹벽이 무너졌다고 신고가 접수된 게 지난 6일이에요. 이틀 만인 거죠. 예. 6일 오후에 높이 1m, 길이 20m 규모의 옹벽이 무너졌는데 정말 다행인 건 인명피해는 없었어요. 그런데 인접한 다른 아파트까지도 일부 시설물이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입주 예정자들은 이 옹벽 이번에 붕괴된 옹벽뿐만이 아니라 지하 주차장에서도 또 실내 공용시설에서도 천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면서 이건 부실 시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그리고 또 지난달에 여기 전체 가구 300가구에 대해서 사전 점검을 해봤는데 그렇죠. 예. 16,000건의 하자가 있었는데 아직 아무런 후속 조치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게 이 입주민들의 주장입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이번에 이 옹벽 무너진 게 비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뭐 옹벽 토사에 물이 고이거나 차면 뭐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추후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예. 딱 그 말만 듣기 전에 입주 전에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주민들이 다 문제 제기를 하면서 다 적어내게 돼 있는데 네. 그게 16,000건이면 야, 이 하자가 꽤 많은데 엄청나게. 근데 인천은 지난번에도 뭐 무너져갖고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네, 그게 서구 검단 신도시였는데요. 여기는 시공 중인 아파트였습니다. 그 지하 주차장 지붕 구조물이 붕괴되는 일이었는데 지금 이 사고 뭐 조사도 들어가고 이러고 있는데 사고 원인을 두고 발주처하고 시공사 간에 서로 네 탓이다 이렇게 공방을 벌이고 있고요. 예. 뭐 사고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제기되고 있어요. 그중에서는 설계 미비라든가 부실 시공 가능성이 동시에 제기가 되고 있고 또 여기서도 전관 특혜 얘기가 조금 나오는데요. 경실련이 발표한 그 주장으로는 설계 용역과 감리 업체가 모두 LH의 전관 영입 업체가 수주를 했다라고 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또 발표가 됐고요. 지금은 공사는 다 중단이 되고 긴급 안전진단이 진행 중인데 입주 예정자 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LH와 GS건설의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다. 안전진단 결과와 관계없이 전면 재시공하라 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MZ세대, MZ세대 뭐라고 뭐 발음하는 게 정확한지도 좀 불확실합니다만은 네. 제발 그 말 좀 그만 써달라라고 호소하는 분위기가 이제 슬슬 사회에서 번지고 있습니다. 네. 어디만 가면 뭐 예전에는 뭐 세대 갈라치기 이 문제가 거론이 됐는데 네. 이제는 MZ세대는 요즘 이렇다면서 아우 정말 까다롭다면서 이러는 게 또 유행이에요. 너무 잘 아시는데요. 예, 뭐 네, 많이 겪어보면 알죠. 그래서 포스코는 아예 사내 공지까지 띄워서 이거 용어 남용하지 말라 이렇게 네.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최근에 진짜 MZ세대 너무 많이 뭐 저도 뉴스를 다룰 때 또 많이 했거든요. 이게 1981년생부터 96년생까지가 M세대고 예. 1997년부터 2012년생까지가 Z세대예요. 그러니까 예. 애초에 범주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 둘은 또 달라도 완전히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요즘에 이게 카테고리화를 하다 보면 이 세대는 이렇더라 하면서 특성을 좀 뭉개버리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그만 MZ세대 얘기 좀 그만해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식사 때마다 회사에서 요즘 MZ 여직원들은 제육볶음이나 돈가스
안 먹지. 안 먹지. 예. 네. 라는 얘기라든가 컵에 물을 따르고 있어도 MZ세대는 이런 거 안 한다던데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공기업에 다니는 윤모 씨가 말하기로는 상사가 이렇게 물어봤대요. 요즘 MZ들은 왜 밥 사주는 것도 싫어하냐. 근데 본인은 이제 식사도 좋고 네. 회식도 좋기 때문에 그걸 또 해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필요하다. 이 상황이 회식 안 이상하다. 싫어하지 하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참나. 근데 사실 이런 거는 MZ뿐만이 아니라 어느 세대 때나 있었던 것 같긴 그렇죠. 해요. 예. 저 때는 또 이제 뭐 80년대 태어나면 88 올림픽 그럼 못 봤어? 굴렁쇠 소년 몰라? 막 예. 그때도 사람이 태어나 이러고 2000년대생들한테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못 봤어? 또 이러고 계속 좀 그런 게 있는데 왜 이 MZ라고 하면 유난히 좀 이기적이다. 보상만 바라더라. 사회성이 부족한 것 같다. 좀 이런 식으로 자꾸 더 씌워지고 좀 이미지가 소비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말이 MZ라이팅이다. 해서 가스라이팅하고 붙은 네,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MZ세대는 이렇다던데 MZ는 안 이렇다던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마치 MZ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M세대들도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요. M세대도? 네. 왜냐하면은 진짜 80년대에서 90년대 걸쳐져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 10년 차 넘었거든요. 뭐 차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예. 그런데 정작 이 G세대, Z세대에만 쏠리면서 중간에 붕 뜬 처지가 됐다라고 토로를 하는 거고 그리고 저도 M세대로서 그렇다고 Z세대가 또 껴주는 건 아니거든요. 껴주지도 않는데. 네. 그러니까 애매해져 버리는 거죠. 예. 네, 이렇게 포스코를 비롯해서 뭐 회사라든가 미디어에서 이제 점점 이 용어의 사용을 자제하자고 나선 배경에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세대 구분이 좀 갈등의 새로운 불씨로 변질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X세대, 알파세대 또는 뭐 MZ세대 뭐라고 부르던 간에 그것은 사회 변동을 어떤 흐름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장치나 또는 소재 또는 어떤 개념으로서 연구의 틀을 위해서 제시된 것들인데 이거를 각 개개인을 만날 때 거기다가 그냥 대입을 시켜가지고 개인의 취향을 확 틀지워 버린다든가 너희들은 아마 이럴 거야라고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갖고 치부해 버린다든가 하면 서운하죠. 예, 아무튼 각각의 개인은 정말 다른 사람으로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버이날입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뭐 고민도 많고 뒷얘기도 많은데 어떻습니까? 어떤 선물을 해야 할까 고민보다는 어떻게 잘해드리고 어떻게 마음 편하게 해드릴까 이런 고민들 얘기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잘해드리는 게 결국엔 현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그래도 연락하고 만나는 걸 더 원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 부모님과 따로 사는 자녀들이 얼마나 전화하고 얼마나 만나는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부모님과 1년에 평균 40회 정도 만나고 112회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일주일에 2-3번 정도? 2번 정도 통화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근데 부모와의 접촉 빈도를 본인이 이제 중간 정도로 접촉하는 것 같다라고 응답한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는 한 달에 한 번 만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통화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정도이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안타까웠던 건 일반 가구보다 저소득 가구에서 부모와의 접촉이 더 뜸한 경향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나이를 더 먹고 보니까 이 부모님을 좀 더 자주 보는 경향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또 애 봐달라고 하는 경우도 또 많은 것 같아요. 필요할 때부터 전화할 수도 있죠. 하다 보면. 그래서 요거는 또 부모님 뵙고 모신 거에 좀 제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네,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보는 시간이죠.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김준일의 1, 박원석의 석,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 정상회담부터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한입 뉴스에서 대략적인 것들은 얘기가 됐고 좀 축조심의 내지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외교는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기대도 많고 나름대로 걱정도 많은데 중요한 것은 외교니까 우리가 물컵의 반을 저쪽에 채워 넘기면 저쪽에서도 물컵에 가능한 한 좀 가득 채워서 우리한테 돌려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한일 정상회담 결과가 그렇게 나왔냐. 두 분의 총평부터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죠. 결국 어제 이제 기자회견을 보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 총리는 굉장히 견고하고 노련했다. 그랬던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허술하고 해펐다. 결과적으로 물컵의 반은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야박하네. 네, 전 두 단어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길게 하면 안 돼요. 짧고 간결하게 포기하면 편해 이렇게 국민들께 말씀하는. 그러니까 대통령을 포기하라는 게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기대를 포기하는 듯이. 기대치를 낮추. 이번에 저는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는데요. 왜 흠잡을 데가 없었냐면은 이거 이상으로 나오리라고 전혀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기대치만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기조가 갑자기 바뀔 리도 없고 이를테면 그 기시다 총리가 와가지고 석고대지를 하거나 통절하게 사죄하겠다 이런 얘기를 없죠. 그럴 일도 없고 그냥 딱 생각한 만큼 딱 나와서 눈높이를 낮춰놨구나.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외교에 지금 길들여지고 있구나. 사실 그 생각도 약간 했어요. 국민에게 마음을 비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이제 점검을 해보면 사실 국민들로서는 가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게 과거 역사의 아픈 문제도 있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경우 그러면 우리가 먹는 수산물이나 우리 바다가 오염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들에 이제 가장 관심이 많았었거든요. 일본이 우리한테 선심을 쓰는 것 같습니다. 와서 시찰을 하도록 수용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찰과 검증의 차이가 얼마나 크냐의 문제도 있고 과연 얼마나 우리 측하고 사전에 얘기를 충분히 해서 어느 선을 미리 그어놓고 오라는 거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미 방류 스케줄을 세웠죠. 그리고 그 스케줄을 변화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그 한국 내의 여론이 악화되고 또 대한민국 정부가 그런 여론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나올지 이걸 이제 염려해서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G7 앞두고 서둘러 방한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 의제들이 논의가 됐는데 가장 명료하게 뭔가 이게 결론이 내려진 게 아마 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말씀 주셨지만 이게 시찰과 검증 사이에는 상당한 갭이 있고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마지노선은 우리 참여하에 일본과 공동조사를 통해서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안전성 확인이 돼야 여기에 동의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마 마지노선이었던 것 같은데 일본은 도쿄 제1원전에 대한 시찰을 받아들이겠다. 마치 선심 쓰듯이 얘기했지만 시찰은 둘러보고 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게 결국에는 일본의 방류에 그 명분을 주는 그런 들러리형 시찰이 되지 않겠나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 시찰의 내용을 과연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채울 수 있는지 그 채울 여지가 있는 그런 합의였는지 이거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두고 봐야 되겠죠. 지금 언론 보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지금 시찰단이 누구로 꾸려지냐라고 하면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있는데 그 한국 원자력 안전 기술원 전문가들로 이제 구성된 사람들이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23, 24니까 2주 뒤에 화수거든요. 지금 날짜는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전문가들이 가는 게 맞죠. 근데 이 전문가들 중에서 이 원자력 안전 쪽에 이제 계신 교수님들도 있지만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이 좀 같이 한두 명이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지렛대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도쿄전력에서 나와가지고 이거를 우리
우리가 알프스 다액종 제거 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이거를 지금 현황이 어떻고 지금 얼마나 물이 이제 오염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할 텐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스맨 전문가들이 예스맨만 하고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까 두렵고 사실 이제 이거를 일부에서는 광우병 괴담하고 뭐 광우병 괴담이고 이것도 오염수 괴담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광우병에 대해서도 확률은 낮지만은 그게 20개월 이상에 된 소들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광우병 소를 먹을 확률이 높아졌는데 그 국내 반대 여론들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의 반대 여론을 등에 업고 재협상을 해가지고 그렇죠. 상당수를 얻어냈잖아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를 일본을 다 용인하는 식으로 통과 의뢰로 할 게 아니라 우리의 전문가들이나 시민사회단체 쪽에 전문가들을 같이 데려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른 식으로 뭔가를 얻어내거나 이런 식의 좀 태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요식행위처럼 그냥 요거를 일본한테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이게 진행될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근데 IAEA 쪽에서 검증단이 가서 괜찮다고 해버리면 우리 시찰단이 가서 위험한 것들이 그래도 있습니다라고 해도 이게 먹힐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IAEA가 결국엔 지난달에 검증단이 보고서를 한 차례 냈고요. 예. 5월에 또 방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IAEA의 입장은 어쨌든 그 위험성을 일본이 잘 관리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건데 실제 그로 인한 해양 오염의 가능성 또 해양 오염의 정도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평가를 내린 건 아니에요. 예. 그 연말쯤에 IAEA의 최종 결론이 날 텐데 어쨌든 IAEA 같은 경우에는 그 핵의 산업적 활용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인 입장에 서 있는 국제기구입니다. 때문에 IAEA의 검증만 가지고서 우리가 그걸 다 과학적 검증이라고 믿고 동의할 수는 없는 거고 우리 자체의 검증 기준을 가지고서 검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번에 그 시찰이라는 게 그럴 가능성이 열리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그냥 둘러보고 오고 일본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서 방류를 하는 건지 예. 구체적인 이제 협상이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저희가 알 방법은 없는데 일단은 시찰단이 가게 된다면 앞서 김준일 기자가 얘기했듯이 이제 상당한 어쨌든 이 기준을 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해서 자체 검증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시찰을 통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문제 제기를 저는 할 게 있다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냥 둘러보고 도쿄전력 그 설명 듣고 안전하구나 이러고 돌아올 문제가 아니고 자칫하면 이게 국민들로부터 이제 또 다른 불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양날의 칼 같은 그런 협상이라고 봅니다. 듣기로는 지난 2년간 4차례에 걸쳐서 일본 측으로부터 원전 상태와 그다음에 방류수에 대한 자료들이 우리 쪽으로 건너왔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분석하고 해서 보고하고 그 보고에 대한 대책들이 마련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쳤어야 되는데 좀 하나도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좀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짧게 말씀드릴게요. IAEA를 못 믿겠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과거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르노빌 원전이 우크라이나에서 소련 시절에 폭발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만 20년이 지난 다음에 보고서들이 나와요. 하나가 IAEA가 참여한 보고서가 있고요. 하나는 토치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예. 토치 보고서는 민간인들이 참여한 거고 그 외에 한 3가지 정도 보고서가 나오는데 직접적인 사망은 한 50여 명 으로 공통돼요. 근데 간접적인 사망으로 암으로 죽은 사람들이 이를테면 가장 보수적으로 이를테면 갑상선암이 급증했거든요. 그 체르노빌 인근 지역에. 그런데 이거를 지금 IAEA가 내놓은 거는 한 4,000명 정도고요. 그리고 그 체르노빌 포럼에서 내놓은 거는 9,000명. 네. 그리고 토치 보고서 같은 경우는 10만 명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간접적으로 이 방사능으로 인해서 노출됐을 때의 그 피해를 산정하는 방식이 수치는 같더라도 이거를 해석하는 거는 굉장히 다른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한국 IAEA가 가장 핵을 운영하는 원자력을 운영하는 나라들 입장에서 쓰니까 가장 보수적으로 이런 걸 본다란 말이에요. 네. 그럼 민간인 과학자들도 이거를 참여해서 토치 보고서 같이 체르노빌 원전의 위험성을 폭로한 토치 보고서 같이 사실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한일 공동조사단이 필요했다라는 건데 이 부분이 시찰단으로 바뀌었던 게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뭐 국민의힘 성일정 의원 같으면 우리나라의 전문가가 이미 IAEA에도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그다음에 시찰단을 통해서 문제가 있으면 분명하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시찰단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일본에게 우리가 말할 기회가 열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민주당의 윤호중 의원이 기시다 총리에게
공동의 검증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노력해달라. 해양 방류 외에 다른 대안도 좀 검토해달라. 뭐 얘기는 한 모양인데요. 결국 두 정당 간의 입장도 많이 다릅니다. 저는 뭐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찰을 통해서 어떤 이상 징후를 우리가 포착했을 때 추가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루트가 열린 거라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성일종 의원의 희망사항일 가능성이 높고요. 시찰 그 자체로 그냥 이 상황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높아 보이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들러리용 시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요구했던 건 한일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학적인 조사였습니다. 이게 이제 검증인데 일부는 그걸 수용하지 않은 거예요. 다만 그동안에 외부에 이렇게 공개하지 않았던 그 도쿄전력 이 원자로 시설을 공개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안전성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겠다. 우리 전문가들에게. 물론 이제 거기서 질문도 하고 하겠죠. 그러나 우리 쪽에서 그에 대해서 이상 징후를 느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액션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제가 보기엔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여요. 현실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좀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찰단까지 와서 다 둘러보고 간 다음에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되죠. 수산물 빨리 수입해 주세요. 라는 압력이 이제 가중될 경우 과연 정부가 가중돼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죠. 이렇게 할지 그것까지도 이미 생각을 하면서 뭔가 절차를 밟아가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안감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요거를 아까 전에 박원석 의원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기시다가 지금 원래 여름에 올려다가 지금 온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바이든의 압력이 있었다. 미국 쪽에 좀 한국 좀 잘해줘. 두 번째는 일본 국내 언론들의 압력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 이런 대통령 없어. 일본에 이렇게 좀 우호적인데 그럼 지금 고생하고 있잖아. 지지율 낮아가지고 기시다 가가지고 좀 잘해줘. 이런 사설이 막 쏟아진 거 하나. 또 하나가 이 오염수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빠르면은 7월에 지금 방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름에 오면은 이게 너무 급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가가지고 이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고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기시다가 방한한다고 했을 때 일본 언론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후쿠시마 오염수 테이블에 올린다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 때문에 저는 왔다라고 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은 이제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우리가 수입하는 문제가 지금 걸려 있잖아요. 이걸로 WTO 제소까지 하고 막 양국이 신경 좀 버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IAEA에서 하고 한국 시찰단도 그거를 받아들이면은 우리는 거부할 명분이 없고요. 소송 가면 집니다. 그럼 WTO에 다시 가면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사실상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씀 안 하세요. 근데 이게 가장 현안이 될 겁니다. 이제 7월이나 8월쯤에 방류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자 이제 문제 없으니까 너희 받아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부가 이거를 저는 거절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상당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양식업이나 수산업에 그 종사하는 그런 농가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게 바로 그 대목입니다. 결국 방류가 시작되면 논리적으로는 더 이상 후쿠시마를 포함해서 인근 8개 현에 농수산물 수입 금지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WTO에서 인정을 받는 예외 사항이에요. 이게 생명이나 안전이나 또 해양 오염으로 인한 그런 안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방류가 시작되면 더 이상 그 안전의 위험이 없다는 게 간접적으로는 확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논리적으로 우리가 WTO의 예외를 더 이상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일본은 강력히 수입 재개를 촉구할 거고 근데 만약에 수입이 시작되면 후쿠시마 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수산물 또 농산물 이런 거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가지고 우리의 그 어업이나 또 양식업에 종사하는 그런 종사자들이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고 횟집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오염수가 해류를 타고 다 우리 연안까지 온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렇습니다. 뭐 돼지 구제역 돌면은 갑자기 이제 돼지고기 안 먹고 또 뭡니까 그 AI 돌면은 갑자기 이제 뭐 닭 안 먹고 이러듯이 때문에 우리 이제 수산농가에서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데 정부에서는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방류가 시작되는 순간에 바로 이 그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아주 정색하고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김준일 기자가 얘기한 건 중국식으로 표현하면 시간의 창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더군요. 윤석열 정부 있을 때 빨리 다 해야지 그다음 정부 들어서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있는 것들은 다 꺼내가지고 그냥 한꺼번에 다 넘겨가지고 끝내자가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중국 쪽에서는 그러려고 하는 거다라는 이제 비판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건 또 외신 시간에 한번 좀 다뤄봐야 될 거고.
그다음 역시 풀어야 될 문제 중에 제일 큰 것은 역사에 대한 어떤 사죄와 청산의 문제인데 글쎄요. 기시다 총리의 표현은 제 자신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건 일본도 아파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사죄할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 자신도.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일단 일본 언론들 반응을 보면 돼요. 오늘 이제 뭐 정부 여당 쪽에서 말씀하신 게 저라는 표현을 썼지만은 총리가 개인이 어딨냐. 이거는 정부의 입장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아니, 우리 쪽에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는 정부가 사과한 거다. 기시다 내각이 사과한 거지. 기시다 개인이 사과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일본 언론들을 제가 좀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총리 개인이다라고 다 해석을 해놨어요. 아무도 기시다 내각이 사과한 거다, 유감 표명한 거다라고 아무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도 대체적으로 보면은 내각이 한 게 아니라 개인이 이 유감 표명,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것도 유감 표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슴 아프게 개인의 감정을 드러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다음 정권의 역대 정권의 사과에 포함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기시다 정권 다음 정권에 들어서 면은 역대 다마도 있잖아요. 무라야마다 다마 뭐 오노다마 이거 쫙 있는데 여기에 기시다 다마라고 들어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냥 이게 빠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런 대목이 기시다 총리의 노련함이 발휘된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다는 정서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일종의 이제 진정성을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내비쳤지만 이 강제동원의 강제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가기의 입장은 강제동원은 없었답니다. 그분들은 그 전쟁 시기에 돈을 벌기 위해서 그 일본에 왔던 노동자들이고 거기에 어떤 강제성이 없었다. 이게 일본 가기의 공식 입장이에요. 그 가기의 공식 입장에서 조금도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런 정서적인 표현을 써서 이 진정성을 내비추고 기자가 질문이 들어왔을 때도 이건 개인의 입장이라고 딱 선을 그렇습니다. 당연히 일본 언론에서는 그렇게 반응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보수파, 일본의 극우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도 못하러 했냐라고 지금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기시다 총리도 운신의 폭이 굉장히 없는 거죠. 근데 이 운신의 폭이 없는 가운데 이런 정도 표현을 써서 이걸 이렇게 넘어가는 것 자체가 외무 대신을 오래 했던 그 사람의 노련미가 발휘된 건데 그에 반해서 이제 윤 대통령은 어제 기자들 앞에서 그 과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일방에게 강요할 수 없다. 일본한테 사과를 요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또다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석상을 통해서 함으로써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상처를 준 거죠. 저는 이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튼 우리가 먼저 하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먼저 꺼내 주시니 참 그것도 긍정적이라고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를 보였는데 역사 인식에서는 뭐 대통령은 나름대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확고한 신념 중에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만나서 어떤 핵 문제에 대한 틀을 짰는데 일본과 다시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워싱턴 선언을 받아들여서 강화된다면 곧바로 이 핵 문제와 관련된 협의체는 한미일 3자가 하는 걸로 옮겨질까요? 저는 요거를 보면서 두 가지를 느낄 수 있었어요. 네. 하나는 이번에 NCG를 홍보하면서 정부에서 이거의 의미가 나토 같은 다자가 아니라 양자다.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이 들어오면 다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양자였던 거에 의미가 지금 격화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참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정말로 일본을 좋아하고 우호적이구나. 이 감정 좀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은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네,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그게 이제 19일에서 20일에 G7에서 논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사실은 일본은 이러면 밥숟가락 얻는 거예요. 한국하고 미국이 다 해놓은 거에 일본이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뭔가 또 얻어내는 게 있어야죠. 저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한미 안보 동맹 좋은데 그러면 이 정도 일본이 밥숟가락 얹게 좀 도와주면은 일본도 좀 더 내놓는 게 있어야 되는데 모든 거 다 얻어가려고 하니까 좀 짜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뭐 오늘 대통령실에서 좀 주워 담았어요. 일본을 포함해서 3자나 4자로 확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워 담았는데 주워 담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양자를 그렇게 선전해 놓고 갑자기 일본 포함한다 그러면 거기에 또 여러 해석이 붙으니까 사실은 기시다 총리가 원하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궁금했을 거예요.
저 핵 협의체가 앞으로 뭘 논의하게 될지 그것도 탐색하러 오고 가급적이면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런 의중을 비쳤을 텐데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를 할 사람은 기시다 총리죠. 왜 기시다의 입장을 얘기해 줍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는 이 노련함과 성숙도의 차이가 크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 안팎의 위믹스 코인 보유 문제입니다. 워낙 논란이 그냥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의혹이 제기된 김남국 의원은 이거는 검찰의 작품이다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실정을 덮으려고 자기의 어떤 코인을 가지고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는 거다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 그것도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요. 일단 60억이라고 하는 액수에 국민들을 한번 깜짝 놀라고 신고되지 않은 자산 뭐 법적으로는 신고 안 해도 된다니까 그렇긴 하지만 50억 클럽의 논란이 갔으니 다시 60억에 또 깜짝 놀라는 상황이란 말이죠. 일단은 뭐 사실관계를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금융정보분석원이 이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라는 코인의 이상 거래를 감지를 해가지고 그거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처음에 보도를 한 게 80만 개다, 60억 원이다, 뭐 이렇게 아주 특수하게 언제 매수했고 언제 매도했때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검찰이 아니면 아니다라고 김남국 의원은 생각을 해서 했고 저도 검찰 쪽에서 나온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거를 검찰이 흘렸든 아니면은 조선일보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해서 했든 소스는 검찰 쪽이 맞는 것 같아요. 다만 이게 한동훈 작품이다 이거는 좀 많이 나간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증명할 길이 없고 이제 각을 세우겠다 한마디로 한동훈하고 전선을 세우겠다라는 건데 그거는 좀 오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실관계를 좀 이 맥락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위믹스라는 게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만든 건데요. 이거를 그 게임 아이템들을 사고 팔 때 이걸로 이 코인으로 다 뭐 여러 게임들을 만든 거를 다 이걸로 쓸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생태계를 늘리겠다라고 했거든요. 문제는 이 위믹스가 2021년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이죠. 재작년 11월 정도에 위메이드가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 코인을 대량으로 2,200억 어치를 매도합니다. 네, 팔아버렸어요. 난리가 나요. 그래서 원래 28,000원까지 갔던 게 이게 만 원 안 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을 앞둔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업비트 뭐 이렇게 뭐 빗썸 이런 상장을 앞둔 때였는데 결국은 1월 11일 날 국내에서 가장 큰 업비트에 상장이 돼요. 이게 위믹스가. 근데 가격은 이미 폭락해 있고. 이때 이제 김남국 의원이 들어가 가지고 2달 정도 있다가 매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가장 의문점은 그거죠.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게 제가 그때 시세를 보니까 이게 3,000원대에서 한 10,000원대까지 오르락내리락 해서 정확하게 김남국 의원이 얼마에 들어가서 얼마에 팔았는지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최소 20억 원에서 최대 60억 원 정도를 돈을 쏟아야지만 이거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돈이 어디서 난 거냐? 이게 뭐 정치권 비자금설 등등 했는데 그거를 좀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겠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시세 차익을 받는지 여부는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은 뭐 검찰 탓, 한동훈 탓하면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할 때가 아니고 본인이 공개시장에서 투명한 거래를 통해서 실명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증명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젊은 의원이 60억씩이나 게다가 코인 투자를 통해서 게다가 재산 공개에 신고도 안 했어. 근데 이게 이제 법적인 하자는 아니거든요. 때문에 뭐 그거 가지고 정치 못한다 이 사람 더 이상 이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설명한 대로 정말 법적인 문제 없이 공개 시장에서 실명 거래를 해서 투명하게 했다면 뭐 그거 한동안 구설은 있겠지만 문제는 없이 클리어 될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자꾸 무슨 한동훈 검찰 이런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 설득력도 없고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코인 거래를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위믹스 같은 이른바 잡코인 내지는 김치코인이라 그러죠. 국내에서 발행한 가치가 특별히 높지 않은 이게 굉장히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올인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거예요. 다른 코인 이를테면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상대적인 안전 코인에 투자하면서 일종의 분산 투자로 일부 이런 걸 보유할지는 몰라도 김남국 의원의 투자 패턴을 보면 여기에 올인하는 거잖아요. 80만 개를 그것도 오래 보유 안 했습니다. 한 달 정도 그 실명 거래화 되기 직전에 다 처분을 했고 상당 정도 이익을 남긴 걸로 추정이 되는데 얼마인지는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이게 좀 거래가 이상하다. 그런 면에서 이게 단기간 상승할 거라는 확실한 정보.
같은 게 없었다면 저런 식의 투자를 했겠느냐. 그게 아니라면 김남국 의원은 투자의 신이거나 뭐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여러 말 할 것 없이 본인이 기자회견 한다 그랬으니까 이 자금 출처, 취득 경위, 매각 경위 이에 대해서 납득 가능하도록 설명을 하면 됩니다. 예. 오히려 너무 짧게 들어가 있었던 거 아니냐. 거래 실명제로 가기 직전에 또 빠져나온 것도 수상하다. 그다음에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정말 현금화해서 정치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이 있는 거냐. 그런 것들은 금방 나오지 않아요? 예, 일단 요거를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업비트가 제일 큰 회사인데 1월 11일에 지금 이게 상장이 됐어요. 그래서 4대 시장에 다 상장이 됐어요. 그게 호재라서 올랐습니다.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10,000원대에서 4,000원까지 오르락내리락 했는데 지금은 작년 11월에 상장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1,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빠져나온 게 잘한 투자다. 결과적으로 얼마나 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거고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선 자금에 썼네 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김남국은 돈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이재명 같이 불확실한데 돈을 태웠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잘못돼 모르겠습니다. 진짜로 뭐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은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현금 인출입니까? 다른데 투자했다가 근데 다른데 또 묶여 있는 겁니까? 다른 돈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현금으로 인출했으면은 그거 이제 계좌 흔적이 남고 재산 공개했어야 되는데 재산 변동이 이렇게 크지 않은 걸로 봐서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이 위믹스라는 회사가 상장 폐지된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ICO, 그러니까 이 코인 공개 앞두고서 백서를 발간하는데 1,000만 개 발행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2,000만 개 발행했어요. 그 때문에 이거 이제 사기 코인이다 이래가지고 상장 폐지가 됐는데 과거에 이제 벤처 기업들이 IPO 주식 공개 앞두고서 로비용으로 주식을 뿌립니다. 이번에도 그 위믹스라는 회사가 로비용으로 코인을 뿌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혐의까지 받고 있어요. 그러면 김남국 의원이 제대로 소명을 못하면은 그런 의심까지 일각에서는 하는 거예요. 네. 저 로비용으로 코인 뿌린 거 받은 거 아니야? 때문에 지금 검찰 의도 한동훈 배우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본인의 자금 출처 취득 경위, 매각 경위 그리고 지금의 자산 상태 설명하면 됩니다. 김남국 의원은 개인의 어쨌든 이 자산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뭐 그 개인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비밀인데 그걸 공개하라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얘기하실 거면은요. 예. 그거 지키고 국회의원 안 하면 돼요. 이 지경에도 그렇게 얘기할 거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당과 관련돼서 하나가 더 문제가 생긴 것은 요때 또 마침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에서 이 과세를 1년 정도 좀 밀어줍시다라는 유예 법안이 나왔을 때 물론 농내 의원이 대표 발의자라고 돼 있지만 김남국 의원도 발의에는 참가를 공동 발의자로 참가를 했다. 여기 뭔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나는 표결에 참여 안 했다. 그런데 나와버렸는데 네. 그 법 되지도 않았다. 근데 요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뉴델리에서 한 1시간 전에 지금 단독 보도가 나왔거든요. 단독 보도.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이 공동 발의는 했으나 2020년 12월에 법안이 발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2021년 본회의 때는 본인은 투표 안 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1년 뒤인 2022년 12월에 소득세법 개정안 이게 같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때는 또 찬성했답니다. 김남국이 찬성한 게 이미 이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발의를 해놓고 본회의에서 찬성 안 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본인이 그럼 이상한 법을 발의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것도 이상한 거고 1년 뒤에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궁색하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이해 충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단독으로 내가 이득을 버는 게 아니라 예전에 박덕흠 의원처럼 본인이 가족이 건설회사를 가지고 있고 수주를 직접적으로 한다든지 뭐 이런 유의 비슷한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국민 상식에 맞지 않죠. 네. 그리고 이 법을 발의했을 때는 위메이드 위믹스 코인을 가지고 있을 때는 당연히 아니에요. 네. 사실은 이때부터도 코인을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부터 코인은 거래한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 충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네. 이게 뭐 법적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이해 충돌이냐 그건 아니죠. 네. 그러나 이제 정치인한테 처벌이 돼야만 이해충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입법 행위가 어떻게 이해충돌일 수 있냐 이렇게 김남국 의원이 항변을 하던데 국회의원이 하던 거의 대부분의 행위는 입법이거나 예산이거나 정부에 대한 감시입니다. 네. 당연히 그 영역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뭐 그 밖의 영역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변명을 구구절절히 할 때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 본인에게 제기되어 있는 의혹을 소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부의 얘기들이 다 억측이었다. 이렇게 클리어되면 끝나는 거예요. 예. 아무튼 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기가 내 사적인 거다라고 하는 생각만 접어두면 다 공개할 수 있는 거여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의 수석 에디터, 오늘 일석이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네,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하도 기시다 총리 얘기를 많이 했더니 그러나 지나간 것 또 선언문이 나온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는데 그게 아니고 네. 지금 계속 일정이 진행 중인 거예요? 방금 좀 전에 떠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자, 일본 언론이라든지 외신 보도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본 언론들이 이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서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은 거다, 이런 식의 보도를 내놨습니다. 지금 아사히 신문하고 마이니치 신문이 조간 일면 톱뉴스의 제목으로 기시다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까지 정식으로 사죄를 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극우 성향의 산케이 신문이 뭐라고 이걸 딱 표현했냐면 기시다 총리가 책임 소재 등을 언급하는 것을 피하면서 낮은 지지율로 고심하는 윤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아슬아슬한 표현을 찾아냈다. 절묘하게. 예. 이게 지금 일본 언론과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과거사와 관련해서 어떤 시각인지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짜뉴스를 내보내는 언론사는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자, 그건 아닐 겁니다. 그죠? 설마 그렇게 해야겠어요. 예. 어쨌든 일본 언론들은 지금 기시다 총리가 참 잘했다. 예, 이 정도면 뭐 윤 대통령 도와준 거다. 왜냐하면 방문 전부터 윤 대통령 도와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럼 중국 언론들이 항상 그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압박해가지고 빨리 화해하고 말이야. 빨리 한미일로 가야지, 지금 뭐하고 있어. 야단쳐서 이렇게 된 거다. 네. 미국 언론들은 뭐라 그럽니까? 자, 미국 언론들은 이건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미국 사실 지난 수년 동안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야망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일 양국을 향해서 과거사 넘어서 계속 협력해라 촉구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보여줬다라는 겁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이 손을 맞잡은 건 중국 견제를 위해서 동맹의 단합을 절실히 원하던 바이든 행정부가 가장 원하는 그림이다. 가장 원하는 그림대로 가고 있다. 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도 한국과 일본 정부의 긴밀한 관계가 미국의 통합적인 미사일 방어에 도움이 된다. 자, 뉴욕타임즈도 이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양국의 관계 회복을 가장 반기는 건 미국일 거다. 굉장히 좀 씁쓸하죠. 예. 반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미국이 시켰다고 이제 중국 언론들은 뭐 비난도 하던데. 네.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다음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못할 거니까 지금 다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계속 한국과 일본, 한국과 미국의 어떤 결속을 지금 비난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즈가 그 부분도 짚었어요. 그러니까 한일 양국 내 과거사 문제 등과 관련한 정치적 압박을 고려할 때 양국 간 긴장 관계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 인터뷰를 인용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을 동아시아 경제 안보 현안과 별개로 다루려는 미국의 관점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그 아주 오래된 그 어떤 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봉합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이건 다시 의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 정권의 문제도 아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 된 것이기도 한데, 강제징용 문제에서는 이거는 일단 계속 외신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주말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이슈 중에 하나는 역시 영국이었습니다. 찰스 3세 국왕의 대관식이 그래도 화려하게 열렸다라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9월 8일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한 직후에 이제 대관식 없이 찰스 3세가 왕위를 승계를 했죠. 자, 8개월간의 준비를 거쳐가지고 말 그대로 70년 만에 최대 이벤트라고 하는 대관식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대관식을 진행한 건 1066년 윌리엄 1세 때부터라고 하고요. 찰스 3세가 이곳에서 대관식을 치르는 40번째 국왕이 됐습니다. 대관식 참석자들도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국가 원수급 100명을 포함해서 전 세계 203개국의 대표가 초청이 됐고요. 전체 행사가 또 전 세계로 생중계가 됐습니다. 예, 저도 잠깐 봤는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했더라고요. 자, 예식은 영국 국교의 최고의 성직자인 캔터베리 대주교가 집전을 했지만 굉장히 좀 독특한 부분이 있었던 게 뭐냐면 그 대관식 역사상 처음으로 비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식 곳곳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사원에 입장하는 성직자 행렬에 유대교, 무슬림, 불교, 힌두교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동참을 했고 그리고 또 흑인 여성 상원 의원 그리고 카리브해 출신의 여성 남작도 등장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영국 왕실이 종교,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현대화됐다. 우린 이런 것까지 다 고려하는 왕실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썼습니다. 영국은 오늘까지 국가 공휴일로 선포가 돼서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흘러가는 기사들을 보면은 어머니 엘리자베스 여왕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 찰스 3세는 아마 죽어서까지도 어머니와의 비교를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예, 지난해 저 서거 당시에도 사실 그런 얘기 너무 많았잖아요. 자,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은 1953년에 열렸는데요. 당시 그 최초로 전면 중계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기 위해서 텔레비전 판매가 급증할 정도로 화제가 됐었다고 하고요. 자, 어머니가 가장 오랫동안 집권을 한 나머지 찰스 국왕은 1958년에 왕세자로 책봉된 이후 65년 만에 이제 겨우 국왕이 됐어요. 왕세자로 65년. 영국 총리가 15번 바뀌었고요. 미국 대통령이 14번 바뀌었습니다. 자, 어머니 때 비교해서는 상당히 축소된 규모로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시대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자, 아무래도 찰스 3세의 개인적 인기도 어머니보다 좀 못하기도 하고 왕실 권위가 그때와 비교해서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지난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기 시작했던 해외 영연방 국가들의 탈퇴 운동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상당히 분열돼 있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국 왕실에서는 우리가 코로나19의 안전성이라든지 어떤 경제적 상황 같은 거 다 고려해가지고 축소를 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절약하면서 검소하게 치렀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사실 영국인들 자체가 이 대관식에 나 정말 관심이 있다, 큰 관심이 있다라고 답한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9%밖에 안 나왔어요. 아니, 왕의 취임식인데 9%요? 네. 저는 이 9%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젊은 층으로 가면은 오히려 군주제에 대해서 왜 이게 21세기에 존재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얘기가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보니까 군주제도 군주제고 거기서 비판이 커지니까 결국 귀족들한테로 또 그게 몰려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귀족도 성골, 진골 다 있더만요. 영국이 많은 분들이 계급 사회란 사실을 별로 인식을 못 하시잖아요. 그냥 민주화된 사회라고 생각하는데 상당히 닫힌 폐쇄된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돈을 얼마 썼는지는 계산은 확실히 나오나요? 1,700억 원 정도 사용됐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언론에 보도된 게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세금으로 다 쓰였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아니 돈도 많은 왕실이 하필이면 이 어려운 시기에 영국이 지금 에너지라든지 물가가 폭등해가지고 인플레이션만 10%가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영국 성인 4명 중 1명은 한 끼를 굶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찰스 3세 국왕의 개인 재산은 얼마나 되느냐? 그렇죠. 국고가 따로 있고 왕실고가 따로 있겠죠. 있고 개인 재산이 또 따로 있고. 개인 재산 또 따로 있고. 자, 본인의 재산은 3조 원이 좀 넘고요. 3조. 우리나라 돈으로. 자, 영국 왕실 전체는 39조 원이요. 자, 여기에 매년 영국 의회로부터
1,400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실 재정이 상당히 불투명하고요. 국왕은 상속세와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부분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자, 낼 걸 안 낸다는 것도 있지만 도대체 한 건 또 뭐가 있는데라고 하면 뭐 그렇죠. 뭐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영국 왕실은 상징적인 존재니까. 예, 영국 왕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영국 왕실과 관련된 산업만 수십조에 이른다. 우리가 창출하는 그 산업 규모 자체가 수십조 원에 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긴 이번에도 뭐 1.7조 원의 경제 효과 유발 뭐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기네가 그렇게 발표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참 궁금해요. 네. 그렇게 유발될 그 경제적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아, 그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이제 예전에 늘 경제 유발에 대한 보고서가 있으니까 이 분야에 얼마가 들어가면 항상 얼마가 올라가더라는 공식대로 그냥 계속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제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도 저희는 확인하는 기사는 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또는 뭐 뭐죠? 흔히 말하는 그 국제 박람회 같은 거 하면서 뭐 요번에 5조 요번에 10조 이렇게 한 거 지금 다 모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후속으로 실제로 추정했던 이익과 맞아 떨어지는지에 대한 확인 보도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는 영국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연방 국가들은 과연 이제 어떤 목소리로 또는 찰스 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 거야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지금 그 찰스 3세가 공식적으로 영국을 포함한 14개 나라의 군주거든요. 예, 14개. 예. 자, 영국을 포함하면 15개. 예. 자, 그러면 그 전에 엘리자베스 여왕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영연방 국가에서 우리 이거 빠져나가고 싶어, 탈퇴하고 싶어라고 해도 그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않았는데 지난해 서거 직후부터 이 연방 내에서도 식민지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호주, 캐나다, 자메이카, 바하마 등 그 12개 국가 원주민 지도자들이 대관식 전날 찰스 3세에게 서한을 보내서 식민 지배에 대한 공식 사과와 보상을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바베이도스 이 카리브해에 있는 작은 나라인데요. 이미 2021년 말에 공화국으로 전환을 했고요. 다른 국가들도 이 전환 움직임이 있습니다.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도 뭐 총리들이 나서가지고 나는 공화국제를 더 지지한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지금 브렉시트 이후에 일단 내부적 분열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사회에서 예전의 대영 제국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경제 외교적 영향력도 상당히 줄어든 상황이죠. 영국이란 나라가 과거의 영광을 되살려서 다시 선진국 최상위 국가로 이렇게 그룹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요새 같아서는 좀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많이. 네. 그런 정도로. 자, 하나만 더 짧게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 세계 1위가 됐어요? 네. 유엔이 최근에 인도 인구가 4월 말 기준으로 14억 2,577만 5,850명으로 중국 인구 앞질렀다. 2064년에는 17억 명으로 정점을 찍을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놨는데 중국 인구는 인도보다 약 300만 명 정도 적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럼 최고 인구를 기록한 이유는 뭐냐? 여성 한 명당 합계 출산율이 2명 수준이고요. 중국은 좀 떨어져가지고 1.2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중간 나이가 28살로 중국보다 10년이 어립니다. 10년이 어리다. 이거 중요하네요. 예, 그리고 월 평균 임금은 중국의 20% 수준이고요.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구도 1억 명 정도로 추산되면서 인도가 중국을 대신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를 이제 눈여겨봐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리를 비운 최영일 평론가를 대신해 진행을 맡고 있는 변상욱이었습니다.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